30개 도시로 읽는 한국사. 함규진 지음. 출판사 다산초다. 제1장. 서울. 강동권역.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나라. 현재 서울의 강동구와 송파구에 해당하는 권역은 최초의 서울이 세워진 곳이며 서울 지역에서 가장 먼저 사람이 살았던 흔적을 간직한 곳이기도 하다. 오랫동안 암사동의 신석기 집터 유적이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의 흔적으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암사동의 바로 동쪽인 고덕동 부근에서 구석기 유물들이 발굴되었다. 기원전 2만에서 3만 년경의 것들로 보이는 이 유물들은 주먹도끼와 같은 석기이며 대략 수십만 전부터 이루어진 구석기로서는 후기에 속한다. 한편 암사동 집터나 빗설무늬 토기 등은 기원전 4천년 정도의 유물이고 기원전 1000년경인 청동기 시대의 유물들과 지성묘 등도 강동구 일대에서 발견되고 있다. 역사적 기록으로 볼 때 가장 먼저 이 권역을 포함한 주변 지역에 세워진 나란 기원전 194년 위만에게 배반당한 고조선의 준왕이 세운 한일 것이다. 그 중심지가 어디인지, 하나였던 한이 만과 진한 변환으로 갈라진 것인지, 아니면 한이 곧 만이며 진한과 변환은 별도로 형성된 것인지, 아예 준왕의 남아설 자체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 맞는지 또한 모두 불분명하다. 아무튼 그 시점에 한강 남쪽에서 국가가 형성되었다면 구석기 시대부터 많은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아온 이 강동구 권역은 뭐가 되었든 한나라의 중심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곳이 최초의 서울이었음을 오늘날에도 보여주는 증거는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그리고 석천동과 방이동의 고분군이 된다. 이는 한성백제의 자치로 여겨지는데 기원전 18년 비루와 온조 형제가 고구려에서 내려와 각각 지금의 인천과 서울로 갈라지게 된다. 그 뒤 온조는 위례성을 세우고 그것이 지금의 풍납토성이라고들 본다. 원래는 몽촌토성이 위례성이고 풍납토성은 그 수비를 맡은 보조성이라고 여겨졌다. 하지만 발굴의 결과 풍납토성의 규모가 몽촌토성보다 훨씬 큰 데다 완공이 있지 않았다면 없었을 유물들마저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풍납토성이 위례성이라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든다. 몽촌토성은 약간 높은 구릉지에 있고 풍납토성은 평지에 있다. 게다가 한강이 바로 옆이라 접근성마저 좋은데 이는 곧 적이 쳐들어오기 좋다는 뜻이 된다. 한 국가의 심장부를 이처럼 방어력이 허술한 곳에 세워도 괜찮았을까? 심지어 풍납토성은 한강이 폭우로 범람할 때마다 침수되기까지 했다. 고대의 지형은 지금과는 좀 달랐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온조는 왜 하필 이런 땅에 도읍을 정했을까? 그런데도 형인 비류보단 훨씬 나아서 그곳에 백성들이 찾아왔다지 않은가? 풍납토성의 방어상 취약함은 조선시대의 한양 방비를 보강하기 위해 온갖 방법이 논의되었으나 이곳에 요새나 성을 배치하는 일이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것만 봐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가 된다. 가령 유럽이나 일본의 성과 비슷하게 성벽이 아주 높고 견고하다면 각 트인 저지대에 성을 쌓아도 충분히 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과연 그랬을까? 불행히도 현재 남은 흔적으로는 높은 석성의 존재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럴 만한 돌무더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애초에 토성이기도 하고 삼국사기 등에서도 흙으로 성을 쌓았다, 목책을 둘렀다 정도로만 기록되어 있다. 또한 당시의 경제력이나 기술력으로 볼 때 자연석도 널려있지 않은 곳에서 거대한 석벽을 축조할 수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토성으로 기단을 마련한 뒤에 그 뒤에 높은 목책을 올려 방어력을 높였다고 추측하는 게 타당하게 생각이 된다. 목책이라면 성이 무너지고 수백 년이 흐른 뒤 흔적이 사라졌을 것이다. 목책 성벽은 적의 화공엔 취약하지만
주위에 물이 풍부한 입지 조건이 유리하게 작용했을 수도 있다. 성 위에 세워진 콘크리트 빌딩. 어쨌든 단순한 토성이었든 목책을 높이 쌓았든 공성기기를 갖춘 대군의 집중 공격에는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475년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하여 위례성을 함락시키고야 만다. 풍납토성의 남은 부분에서 불에 심하게 탄 것 같은 곳들이 발견되었는데 아마도 공성전의 흔적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이런 기록도 있었다. 북성이 먼저 무너지고 뒤어 남성이 무너졌다. 북성이 풍납토성이자 위례성이고 남성은 몽촌토성이므로 위례성이 견디지 못할 것 같자 계로왕은 몽촌토성으로 도망쳤지만 그 성 역시 함락되면서 고구려군에게 붙잡혔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때 위례성은 산산이 부서졌으나 고구려는 그것을 다시 일으키지 않았다. 또 토성에서 고구려 유물은 별로 나오지 않았고 대신 한강 건너 위치한 아차산 일대 수십 개의 보루들이 건설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이 땅의 새 주인이 된 신라가 자신이 차지한 북한산 일대 및 한강 유역을 신주, 얼마 뒤에는 북한 산주로 불렀고 옛 위례성 지역을 행정의 중심지인 읍치로 삼았다고 주장한다. 다만 변방 거점 이상의 의미는 두지 않았던 듯하다. 통일신라로 넘어가는 동안 강동 권역은 북한 산주, 한산주, 한주로 이름이 계속 바뀌었다. 그러면서 이 행정구역 또한 대동강 이남에서 남한강 이북에 이르는 드넓은 지역을 한데 묶은 모양새가 된 것이다. 이후 고구려와 조선에 걸친 역사에서 이 권역은 경기 광주의 일부가 되어 행정 중심지의 성격마저 완전히 잃어버리고 만다. 아차산과 옛 위례성을 잇는 지점에 있던 광나루가 한양과 한감 이남을 연결하는 중요한 길목을 한 것이다. 물자가 오가는 길목이다 보니 자연스레 상공업이 번성했고 지금의 암사동과 천호동 일대는 왕실에 납품하는 도자기업소와 금속 가공업소 등이 질비하게 들어서기도 했다. 이처럼 자연스럽게 형성된 공업단지와 달리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설치한 업소들도 있었는데 현재 잠실동이라는 이름의 유래가 된 양장업소가 바로 그것이 된다. 이곳 근방에서 15세기 이래 누에를 기르고 실을 뽑아내는 잠실 운영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기 좋은 번화한 동네라고는 할 수 없었다. 늘 한강 홍수의 위협을 받았고 교통의 요지답게 한양을 공격하려는 군대가 거쳐가면서 뽕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 권역은 1963년 한강 건너인 성동구에 편입되면서 다시금 서울의 땅이 되었다.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된 강남 개발의 후속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실개천이 메워지고 논밭이 아파트촌으로 변하기도 했다. 그리고 1979년엔 강동구로 독립을 했다. 고질적인 홍수 피해 문제는 1980년대까지 지역의 숙제로 남아 있었으나 서울올림픽 대회를 계기로 한강 유역 내 대대적인 치수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제는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아파트 개발과 치수 사업 과정에서 묻혀 있었던 토성과 고분 등 한성백제의 실체도 드러나며 약 1500년 만에 이 권역을 중심으로 했던 서울의 영광은 어느 정도 재현됐다 하겠다. 종로 중구권역. 서울의 중심에서 한반도의 중심이 되다. 지금의 서울 지역은 6세기 중엽부터 신라의 영토가 되었다. 그리고 이를 기념하고자 북한산 비봉에 진흥왕 순수비가 세워졌다. 그러나 통일신라의 한주는 너무나도 넓은 땅을 대충 하나로 묶은 변방지대였고 군사적 중심지인 준원경은 서울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지금의 충주에 들어섰다. 하여 고구려가 위례성을 무너뜨린 5세기 말부터 10세기 초까지 서울은 역사적 암흑기에 있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다가 995년 고려 조정은 양주의 좌신 채군을 주둔시키게 된다.
해조의 우신채군과 함께 개경을 위아래에서 보위하는 역할을 맡긴 것인데, 이 양주는 지금의 양주시와 서울 북부, 북한산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었다. 북한산 일대가 군사적 요충지로 개발되면서 그 남쪽 고장도 차차 발전하기 시작한다. 대략 지금의 종로구와 중구에 해당하는 서울 지역이 양주의 관할에 들어가면서 살기 좋은 고장이 된 것이다. 고려사에 의하면 봄이면 농부들은 기쁘게 노동요를 부르며 작업했다고 한다. 농부들이 기뻐할 만큼 풍요로운 땅이라면 분명 북한산 일대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자 풍수지리설도 한몫하여 양주에 남경을 설치하기로 정해졌다. 도선의 가르침에 따르면 개경이해에 서경과 남경을 두고 주기적으로 왕이 순행하면서 대기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그 이유만으로 남경 설치가 결정되지 않았다. 국방 문제와 지역 개발 문제를 두루 감안할 때 평양을 서경으로, 양주를 남경으로 삼는 게 적절해 보였던 것이다. 그렇게 1101년부터 행궁이 건축되기 시작하고 3년 뒤에 완공되었으며, 고려의 왕들은 종종 서경이나 남경에 들러 행궁에서 머물다 가곤 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남경의 경계와 그 중심이 되는 행궁의 위치는 어디였을까? 풍수 전문가인 최사추 등은 자리를 살피러 갔다가 이렇게 보고했다고 한다. 노원면, 해동춘면, 용산 등을 살펴보았으나 모두 부적절합니다. 북악산 아래쪽만이 적합합니다. 높은 산을 뒤에 두고 도시를 지어야 하는데 도봉산과 남산을 틀렸고 북악산이 가장 적절하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터를 잡았다고 전해진다. 다른 자료들과 비교해보면 지금의 경복궁에서 서북쪽으로 얼마 떨어진 곳에 행궁이 들어섰던 것으로 보이며, 연흥전, 천수전, 북련문, 낭명문 등의 건물을 갖추고 있었다. 남경의 서쪽의 경계는 기봉, 남쪽 경계는 사리, 동쪽 경계는 대봉이라고 했는데, 이는 각각 인왕산과 황토현, 북한산 응봉으로 추정한다. 정리하자면 대략 지금 종로구에 해당하는 구역이 고려의 남경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원 간섭기 시절 고려 조정은 삼경체제를 유지하기 버거운지라 1308년 남경을 한양부로 격하게 된다. 한양이라는 이름은 신라 때부터 한양군으로 불렀다고 하나 이때부터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시 원나라가 기울어지면서 반원 정책을 쓰자 세력 판도를 바꿔보려는 군주가 을에 그러하듯 공민왕은 한양천도를 적극 추진했지만 실패하고야 만다. 그렇게 1390년 고려 마지막 왕인 공양왕 때 와서 실현되긴 했지만 불과 반년도 못 채우고 다시 개경으로 돌아갔다. 당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정국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왕조가 바뀌고 나서도 한양천도는 쉽게 진흥되지 않았다. 이는 수백 년 뿌리내린 개경 세력의 저항 때문이었다. 1394년 8월 11일 무악산 쪽에 새 궁궐을 지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태조 이성계에게 서운관의 유한우는 이렇게 간언했다고 한다. 신의 생각으로는 명당의 지덕이 아직 쇠하지 않은 듯합니다. 그대로 성경에 머물되 궁궐만 새로 짓는 게 최선이라고 여겨지옵니다. 고려가 이미 남경을 설치한 그때 풍수지를 다 따져 자리를 잡아놓았는데 이제서 개경 말고는 좋은 데가 없다는 시기라니, 어떻게 해서든 개경천도를 막겠다는 저항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 저항은 급기야 천도결행 이후 5년 만에 다시 개경으로 돌아가는 사태를 불러일으키고 만다. 그리하여 잠시 개경으로 자리를 옮긴 태조는 다시는 재위 중에 한양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종종은 명목상 수도인 한양 경복궁에 와서 즉위를 했지만 개경에 머무르며 침무를 받다. 그 뒤를 이은 태종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기묘한 상황을 끝내려고 대종 4년인 1404년 다시 한양에 직접 내려가 이렇게 선언했다고 한다. 지금의 한양은
풍수지리상 완벽하지 않다고 한다. 그러니 무악산 쪽으로 새로 도읍을 정해야겠다. 이는 아마 정치 집단 태종 이방원의 술수로 보인다. 애써 만들어 놓고 쓰지 않는 궁궐과 종묘 사직을 버리고 멀지도 않은 곳에 새로 짓는다고 하면 누가 봐도 무리가 되므로 그럴 바엔 차라리 지금의 한양의 거처를 정하시지요. 라는 답변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술수는 먹혀 들어가매 조선 왕실은 6년 만에 다시 한양으로 돌아오게 된다. 불타는 궁궐, 왕들의 잔혹사. 이후 약 100년은 조선과 한양의 전성기라 할 수 있다. 연산군의 폭주와 반정, 중종과 명종대 벌어진 훈구 세력과 외척 세력의 횡포, 그 반동으로 선조 초기에 수립된 사대부 정치체제 등 정치적으로는 변동이 심했으나 사회는 안정되고 경제는 풍요로웠으며 문화는 성숙해져만 갔다. 그러나 그러던 중 임진왜란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야 만다. 무서운 기세로 올라오는 왜군을 피해 왕이 아슬아슬하게 한양을 벗어나자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이 모조리 불타고야 말았다. 징비록 등에서는 성난 백성이 불살났다고 하지만 일본 측의 기록에는 주인 없는 궁궐을 점령한 감성을 적은 왜군 장수들의 이야기가 많다. 지금의 한양에서 밀려나게 된 왜군이 불살났다는 설이 더욱더 유력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의주까지 피신했다가 간신히 돌아온 선조는 쑥대밭이 된 궁궐들을 보며 망연자실했을 것이다. 당장 몸을 누일 때도 마땅치 않았던 선조는 결국 수소문 끝에 정릉동에 있는 월산대군 사택에서 지내야만 했다. 난리가 끝나고 질서가 회복되자 광해군은 경복궁을 폐허인 채로 놔둔 채 창덕궁과 창경궁을 중건하는 한편 서걸, 즉 경희궁을 대규모로 새로 지으며 논란을 빚게 된다. 이는 인조반정의 명분 중 하나가 되기까지 했지만 반정 과정에서 창덕궁이 불타버리고 창경궁 또한 이갈의 난으로 불타버린 탓에 아이러니하게도 경희궁은 한동안 조선의 중심지가 되게 된다. 병자호란 이후 전란과 반란으로 얼룩졌던 질풍노도의 시기가 끝나자 조선과 한양은 조금씩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어 갔다. 1657년 8만 명으로 집계된 한양 인구는 점차 늘어나 1669년 20만 명에 이르게 된다. 그뒤 조선 마렵까지 그 선이 유지되었던 것이다. 조선 전기의 한양은 청계천을 경계로 북쪽 위주였던 데에 비해 후기엔 남쪽도 발달했다. 북쪽의 북초는 경복궁과 창덕궁, 창경궁을 사이에 낀 입지 조건 때문에 권력과 재력에서 조선의 1%였던 명문대가들의 본거지가 되었다. 이들은 맑고 고운 경치와 풍류를 찾아 북악산 기슭으로 들어갔는데 전설 속의 신선들의 마을 이름을 따서 그곳을 자동이라고 불렀다. 청계천 남쪽의 남산자락, 지금의 회연동과 장충동 등에는 남촌이 발달했다. 이곳에도 나름 명문 양반들이 모여 살았으나 조선의 1%라고 하기엔 부족했다. 유성룡이나 정약용 등 남인이나 소론 명망가들의 주거지가 바로 이곳이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북촌 양반들에 대한 질투 내진 오기가 발동했던 조선 말기와 개화기, 일제 강점기가 될 때까지만 해도 이곳의 일부 선비들은 새로운 문물에 대한 적응을 거부하며 자존심 하나로 삶을 살아왔다. 그래서 경탄반 조롱반에 남산골 샌님이라는 소리가 이곳에서 나온 것이다. 이 부근엔 시장 또한 발달했다. 조선 전기엔 종루가 서 있던 종가, 즉 종로의 유기전이 들어서서 한양 상권의 핵심이 되었는데 이들이 조정에서 받은 금난 정권 때문에 한양 도성 안에는 18세기 말까지 다른 상점이 들어설 수 없었다. 그래서 도성에서 살짝 벗어난 곳인 소임은 밖, 칠패시장이 형성되게 된 것이다. 그 규모는 점점 커져서 소수문에서 남대문 밖 일대가 모두 시장바닥이 되었다. 개화기 때는 이것이 교통을 방해한다고 여겨 성 밖의 시장을 없애고
대신 남대문 근처에 새로운 장터를 마련했다. 이것이 오늘날 서울의 대표 전통시장인 남대문 시장의 기원이 된다. 조선 말기 개화의 꿈과 국권 상실의 아픔이 교차하던 혼란기에 한양의 중심에 서 있던 군주는 고종이었다. 그는 묘하게도 중구의 왕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조선 궁궐 중 유일하게 중구 정동에 있는 경운궁을 대한제국 황궁으로 삼았고, 바로 그 앞에 원구단을 세워 황제로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행세를 치렀다. 일제히에 강제퇴위된 고종은 국권 상실 후 이태양이란 괴상한 이름으로 불리며 덕수궁이라고 계칭된 경운궁에서 말년을 보내야만 했다. 반면 북쪽의 종로군은 그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을 안겨준 곳으로 한나라의 국권이 무참히 뒤흔들리는 사건으로 점철되었다. 1872년 경복궁이 중건되었다. 임진왜란 이래 수백 년간 폐허로 남아있었던 이곳을 흥성대원군은 온 국력을 쌓아 중건한 것이었다. 명분은 왕권에 강하였으나 큰 공사를 통해 자기 손에 인력과 재력을 지르는 속셈 또한 있었다. 사회와 경제가 타락하는 가운데 궁궐을 만들다는 무리수를 쓰니 민심의 이반 또한 컸다 할 수 있다. 그렇게 1876년 경복궁의 불이 나 830여 칸의 건물이 잿더미가 되었다. 범인은 다름이 아닌 흥선대원군으로 추정한다. 그토록 애써가며 다시 지은 경복궁을 4년 만에 태운 것은 고종이 친정을 나서고 자신이 배제된 데에 따른 원한과 증오 때문이었다. 그리고 1882년 이모군란, 1884년 갑신정변,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났다. 모두가 흥선대원군의 권력욕에 국내외 세력이 개입해 빚어진 사태였다. 고종과 명성황후는 몇 번이나 사선을 넘다가 끝내 영원히 헤어지게 되었다. 세계사에 보기 드문 참변까지 일으키며 실권을 장악한 일본을 피해 고종은 1896년 아간파천을 결정하게 된다. 궁궐을 몰래 빠져나와 정동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앞에서도 말했듯 고종의 중구시대가 열리게 된다. 1897년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했지만 무너지는 나라를 수습할 힘이 없었다. 그렇게 1905년 을사조약이 이뤄져 국권이 대부분 상실되자 그는 의병을 부추기고 해금 일사를 보낸 끝에 1907년 강제퇴위되었다. 점령과 독재가 남긴 흉터. 그러나 시민들은 살아있다. 그렇게 한양을 나라 중심으로 삼던 왕조의 불꽃은 꺼져가고 20세기가 되면서 국권은 차례로 일본에 넘어간다. 한양도 수도가 아닌 경기도의 한 도시인 경성이 되고 그 모습 또한 바뀐 것이다. 1900년부터 1910년까지 일본은 서울의 139동의 벽돌 양옥을 신축했다. 그 가운데 1906년 2월 설립된 통감부는 정식으로 한일 병합이 이루어지기 전 사실상 총독부의 역할까지 한다. 통감부는 남산의 북쪽 자락, 경운군이 내려다 보이는 위치에 있었는데 한국에 들어온 일본인들도 그 주변에 모여 살게 되며 일제강점기의 회영동은 식민지 조선의 최고급 주택지가 되도록, 또 오늘날의 명동이 메이지초라는 이름으로 최고의 번화가가 되도록 했다. 또한 근처의 통감관조는 1910년 한일 병합조약이 체결된 곳이기도 하다. 통감부 청사는 합병 후에 총독부 청사로, 통감관조는 총독관조로 쓰이게 된 것이다. 이후 1927년 총독부는 경복궁 앞부분을 헐고 거대한 총독부 청사를 지으면서 과학박물관으로 바뀌게 된다. 해방 후에는 국립과학관이 되었다가 6.25 전쟁 때 파괴된 뒤 지금은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가 들어서 있다. 새 총독부는 해방 후 국회와 중앙촉으로 사용되다가 1986년 국립중앙박물관이 되었고 1996년엔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철거되게 된다. 또한 총독관조는 1939년 경복궁 후원의 경무대로 옮겨졌다가
해방 후 대통령 관주가 되었고, 4.19 혁명 이후인 1960년 그 이름을 경무대에서 청와대로 바꾸었다. 그 건물을 헐어버리고 지금의 청와대를 지은 게 1991년, 대통령이 이 터를 떠나 용산으로 옮긴 게 2022년이 된다. 대부분의 건물이 헐어버린 경복궁은 박람회장으로 쓰였고, 창경궁은 창경원이 되어 한반도 유일의 동물원이자 벚꽃놀이 장소로 변해갔다. 독수궁도 반 이상 헐어 일본인 자료를 위한 학교터가 되었다. 대한제국의 상징과도 같은 원구단도 헐어 그 자리에 철도 호텔이 들어섰다. 서대문도 서울 성곽의 대부분과 함께 헐어버리고, 남대문과 동대문 또한 헐릴 뻔했다가 겨우 살아남게 된다. 종묘와 사직은 공원이 되었다. 일제는 근대화라는 명목으로 조선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공간들을 없애거나 변형시킨 것이다. 그리고 1925년엔 남산에 거대한 신궁을 세워 결코 근대적이지 않은 일본적인 정신문화의 본산으로 삼았다. 이 신궁은 1945년 일본의 패전 직후 일본인들 스스로가 불태웠다. 자신들이 신성시하는 곳이 한국인들에게 짓밟히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아직도 남산에 가게 된다면 일제 때 지은 석축과 돌계단 등 신궁의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다. 또한 1911년 병합 직후엔 종래의 구례곶길을 새로 길고 번듯하게 닦았다. 이는 한반도 최초로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는 도로였다. 고가내초라 이름이 지은 이 길에 처음 들어선 건물은 동양척식 주식회사 경성지점으로 수없이 많은 한국인의 토지를 강탈하여 일본인들의 배를 불려주는 본거지가 되었다. 해방 후 이 길은 을지로가 되고, 동척 건물은 헐려 지금 그 자리에 하나은행 본점이 들어서 있다. 이러는 사이 시민들은 잠잠고 있지 않았다. 1898년 종로 네거리에서 만민 공동회를 개최하며 남녀노소 신분을 가리지 않고 시국에 대한 대톤을 벌였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으로 평가될 정도로 특별하고 놀라운 일이었다. 또한 1907년 일제가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려고 하자 수만 명이 반대와 항의에 나섰다. 그들은 먼저 종로와 대한문 앞에 모여 밤새도록 반대를 외치다가 경찰과 헌병 등의 무력 진압에 일단 해산하고야 만다. 하지만 결국 퇴위가 확실시되자 이완용과 이근택 등 거물 친일파 등의 집을 불태우고 종로에서 무장경찰과 충돌하여 많은 사상자를 내기도 했다. 그리고 12년 뒤 잘 알려진 대로 고종이 사망하고 그것이 암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알려지자 그 장례를 계기로 3.1운동이 일어났다. 광화문에서 종로까지 흰옷을 입은 사람들과 그들이 외치는 만세 소리로 가득 찼고, 1926년엔 다시 순종의 장례를 계기로 60만세 운동이 벌어졌다. 그렇게 해방 이후에도 이 권역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외침이 메아리치곤 했다. 이승만 독재에 맞선 4.19 혁명, 군부 독재에 맞선 6월 항쟁, 국정농단을 규탄하는 광화문 촛불 집회, 6월 항쟁 와중에 목숨을 잃은 이한열의 노제 때나 2002 한일 월드컵을 할 때 이곳은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조선의 한양엔 광장이 없었고 일제 경성엔 공원만이 있었다. 그러나 시민들은 거리를 광장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용산권역, 군부대와 묘지로 차버린 땅. 고려 초의 이 권역은 과주의 일부로 지금의 과천과 합쳐져 있었다. 이후 남경을 정할 때 후보지의 하나로 거론되었는데, 북쪽으로는 남산, 남쪽으로는 한강이 있으니 배산임수란 명당의 조건이 충족했음에도 종로 권역에 밀리고야 만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안보 문제였을 것이다. 북악산과 북한산이 넓게 퍼지며 북쪽으로 오는 적을 막아주는 반면 남산은 손쉽게 우회할 수가 있다. 게다가 다급할 때 남쪽으로 달아나기엔 한강은 장애가 된다. 다만 한양과 가까우면서도 평화와 물이 있어서 대규모 병력을 수용하기엔 최적지가 되는데,
오군영 병사들의 집이 이곳과 왕신리에 있었으며 임진왜란 때 외병, 이모군란 당시 청병이 모두 용산에 주둔했다. 특히 청병은 군란을 일으킨 오군영 병사들의 집을 야간에 기습해 그들을 가족과 함께 몰살했다. 심지어 어린아이도 살려두지 않았다고 한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전쟁 때를 제외하고 외국 군대가 이 땅에 벌인 학살로는 전무후무한 규모였다고 할 수 있다. 한일 병합 이후 일본군 사령부 또한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 일제는 아직 정식으로 병합하기 전인 1906년 남대문에서 남산 전체를 아우르고 한강까지 이르는 약 300만 평의 땅을 군부주로 차지해버렸다. 그리고 중국 필동에 있었던 사령부를 1908년 용산으로 옮기고 일본군 제6사단을 용산에 주둔시킨 것이다. 당시 삼각지에는 한국군 연병장이 있었는데 일제는 이를 군 비행장으로 개조해 1913년 일본 해군 소속 나라하라가 군용기로 한반도 최초의 비행을 해보이기도 했다. 종로 중구 권역에서 조선군고를 부수고 종묘 사직을 공언한 일제는 용산에선 무덤까지 건드렸다. 효창호는 정조의 세자였다가 5세에 숨진 무뇨세자의 무덤이며 그를 낳은 정조의 후궁 의빈 성씨의 무덤도 함께 있었다. 가장 사랑했던 여인과 한껏 기대했던 자식이 묻힌 곳이라 명칭은 원이지만 웬만한 능보다 규모가 큰 곳이기도 했다. 그런데 일제는 이 숲을 군용 비밀기지로 쓰다가 점점 민간 용도로 쓸 생각을 가진 것이다. 그래서 효창원 부지를 야금야금 먹어가면서 한반도 최초의 골프장을 짓고 유원지를 만들기도 하다. 끝내는 묘를 서삼릉으로 이장시키고야만 한 것이다. 그래서 효창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효창공원이 남게 되었다. 이런 슬픈 역사는 해방 이후에도 묘한 방식으로 지속 또는 반전되고야만 한다. 일제의 군사시설 등을 때려 부순 다음 효창원을 복원하는 대신에 이곳에 애국열사들의 묘지를 만든 것이다. 1946년엔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세 사람의 무덤이 만들어졌고 1949년 김구가 암살되자 그도 이곳에 묻혔다. 그 밖에 이동영, 조성환, 차이석 등도 이곳에 묻힘으로써 임시정부 묘역 비슷한 곳이 된 것이다. 이대로라면 용산 일대가 국립묘지가 될 수 있었으나 6.25 전쟁이 터지고 난 뒤 그 전사자들을 위한 묘지가 박정희 시대의 국립묘지가 되면서 일제와 싸운 애국자들과 북한과 싸운 애국자들은 한강을 사이에 두고 나뉘게 된 것이다. 일본군이 40년 가까이 있었던 용산기지에는 이후 미군이 70년 이상 주둔하게 된다. 1948년 미국이 서울에 진주하고 자연스럽게 일본군 기지를 자치기지로 삼게 된 것이다. 이후 이 넓은 기지는 한국 속의 미국이 되었으며 한국 국방부와 자체 군사시설 또한 그 주변에 들어서게 된다. 이곳에 있는 주한미군의 소비 수요에 맞춰 용산 기지촌도 형성되었으며 이태원의 이국적인 분위기 또한 이 덕분에 나타났다 할 수 있다. 선택의 기로에 놓인 용산. 박정희는 18년간 집권을 하면서 서울 곳곳을 바꾸고 만들어냈다. 남산 꼭대기에 남산 서울타워를 세우고 외인 아파트를 건립함으로써 용산의 풍경이 두드러지게 바뀐 것이다. 1990년대 군사정권이 끝나고 서울 한국이 본격적으로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면서 용산에 역시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하나는 첨단 도시화다. 1987년 문을 연 용산 전자상가는 국내 최대의 IT 관련 제품 판매 구역으로 성장했다. 1998년엔 일본 대중문화가 개방되자 관련 미디어 상품들과 굿즈들의 메카가 되기도 한 것이다. 또 하나는 남산 재무숲 찾기로 김영삼 정권부터 시작됐다. 1994년 첨단 공법으로 외인 아파트를 무너뜨린 일은 그 상징과도 같았다. 당시의 계획은 남산타워와 주변 호텔들까지 모두 철거하고 남산을 도심 속의 생태 공간으로 되돌리는 것이었는데 이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에 부딪히고 만다. 또한 100년 넘게 외국인들의 땅으로 한국인이 쉽게 들어가 보지 못하며 서울 교통망에 맥을 끊어온 미군 기지의 반환이 시작되었다.
2013년부터 미 8군 사령부와 유엔군 사령부 등이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한미 연합사와 일부 미군 부대만이 남아 있으며 완전히 이전이 끝난 뒤에는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서대문 권역, 독립문을 세운 이유. 서대문군은 서대문, 즉 돈이문의 바깥 권역으로 성저 심리에 해당했으며 조선시대 연희반과 반송반을 구성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서대문구에는 성저 심리가 아니라 조선의 수도가 들어설 뻔했다. 개경 교수 세력이 상당한 틈 속에서 이성계가 의지했던 천도론자들의 다수가 이 권역에 도성을 짓길 권했다. 다만 하륜이 무악산 아래쪽, 지금의 신촌을 주장한 반면 무악은 인왕산을 주장했다. 하지만 끝내 정도전의 의견에 따라 고려 남경을 선택하자 무악이 나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이 왕조는 고려보다 오래가기 어려울 것이며 맏아들이 왕이 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는 전설 또한 있는데 썩 믿기는 어렵다. 아무리 왕이 신임하는 승려라고 해도 그런 말을 했다면 무사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아무튼 조선시대의 권역은 중국과의 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의주에서 평양, 개성을 거쳐 고향 벽제간에 들어오고 다시 외교를 따라 무악재를 넘으면 한양에 도달한다. 지금의 홍제동 쪽에는 홍제원이 있어서 중국의 사신이나 중국에 다녀온 우리 사신이 휴식을 취하며 입성 준비를 한 것이다. 또한 무악재를 지나 조금 내려오면 무화관이 있어서 중국 사신을 맞이하고 전송하는 역할을 했다. 1537년엔 무화관 앞에 홍살문을 개축하여 영조문, 즉 황제의 조칙을 맞아들이는 문이라고 칭했다. 그런데 2년 뒤 이 문을 처음 본 명나라 사신이 조칙만 가져오는 것이 아닌데 조칙만 환영하고 다른 것들 가령 선물 같은 건 환영하지 않는단 말이냐 라고 트집을 잡는 바람에 다소 굴욕적인 영은문, 즉 상국이 베푼 은혜를 맞아들이는 문이라고 쳤다. 그리고 이 점이 못내 앙금으로 남았던지 서재필을 비롯한 독립협회는 360년이 지난 1897년 이 영은문을 헐고 두 기둥만을 남겨놨다. 그리고 그 앞에 독립문을 세운 것이다. 독립협회와 급진 개합파 구성원들은 대체로 반청, 친일의 입장을 띠고 있었다. 사실 독립도 청나라의 종주권을 부정하고 근대 주권 국가로서의 독립을 한다는 의미였고 그것은 1876년 일본의 강압으로 맺은 강화도 조약 제1조가 명시하고 있는 것이기도 했다. 그래서 중국 사신을 맞이하던 4대 1번지를 이렇게 갈아엎게 된 것이다. 하지만 국권의 상실 이후 독립은 전혀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그래서 1919년 3월 22일 시민들은 서울역에서 출발해 독립문까지 만세 시위 행진을 벌이고 독립문 앞에서 대한독립을 기필코 이루고자 결의한 뒤에 해산하기도 했다. 이 뒤로부터 독립문은 일제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 것이다. 한국의 바스티유, 서대문 형무소. 문재인 대통령이 벌인 3.1 기념행진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출발하여 독립문까지 거는 것이었다. 이 역사관은 독립공원의 일부이며 처절하고 음산했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1908년 경성감옥으로 세워진 이곳은 사실상 의병 감옥이었다. 을사조약으로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의병들을 붙잡아 가두고 고문할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1년 뒤 연창수가 채용된 것을 시작으로 국권 상실까지 수십 명의 의병 지도자들이 처형되거나 옥사당하고야만 한다. 서대문 형무소 내부는 이미 대한제국의 주권이 털끝만치도 미치지 않는 먼저 다가온 일제 강점기를 알 수 있었다. 일제 내내 상황은 비슷했다. 김구, 송병희, 한용운, 여운형 등이 이곳을 거쳤고
유관순과 강우규 등은 이곳에서 죽었다. 김구는 이 서대문 형무소를 이렇게 회상했다. 옥사 면적에 비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수용되어 발뻗을 틈조차 없었다. 자다가 몸이라도 뒤척이면 옆 사람의 비명이 들렸다. 해방 뒤에도 서대문 형무소는 정치범들을 억압하기 위한 공간으로 종종 활용되었다. 대통령 후보로 나서서 이승만과 겨루기도 했던 조봉암이 1959년 여기서 처형된 것이다. 이유는 평화 통일을 주장함으로써 북괴에 동조했다는 것. 정권에 의한 사법살인이었다. 똑같은 사법살인은 1975년에도 있었다. 유신 정권은 제2차 인혁당 사건을 조작하여 32명을 서대문 형무소에 가두고 그 중에 8명을 이곳에서 죽였다. 리영희, 모니칸 등 민주화운동의 중심인 인물들도 이곳에 있었다. 이곳의 열악한 환경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던지 리영희는 몸을 간신히 누일 공간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마치 관 속에 들어간 듯했다. 화장실 바로 옆에서 밥을 먹어야 했기에 구더기들이 음식으로 우글거렸다. 라고 썼다. 100년 동안 정치 탄압과 인권유린의 현장이 되면서 한국의 바스티유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이 형무소는 전두환 정권에 의해 닫히고 노태우 정권에 의해 독립공원의 일부가 되었다. 서울 올림픽 대회 때문이었다. 세계가 서울로 모이는 마당에 악명 높은 혐오시설을 서울에 놔두기 꺼려진 것이었다. 노태우 정권이 이곳을 역사관으로 만들며 독립운동 관련 테마에만 집중하고 민주화운동 역사는 거의 다루지 않은 탓에 절반의 역사 왜곡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동대문 권역. 청년이 분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동대문 권역은 서대문 권역과 마찬가지로 동대문 밖에 있는 성저심리로 인천방을 이루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동대문구와 성동구가 되었다. 이 권역이 해방 뒤에는 지금의 강동, 강남 권역에 해당하는 지역까지 모두 성동구로 관할되어 1975년까지는 그야말로 서울 동남쪽을 온통 아우르고 있던 것이다. 그러다 1975년 강남구가 분리되고 강동구는 강남구에서 1979년 분리되었다. 다시 1988년엔 중랑구가, 1995년엔 광진구가 분리되었다. 조선 조정은 동아시아 전통에 따라 동교와 서교를 두었다. 성저심리의 경계지를 놓고 서대문 권역의 홍제원을 서교, 동대문 권역의 왕십리를 동교로 보았다. 두 곳에서는 전염병이 심하거나 가뭄이 들 때 왕이 직접 주재하는 제사를 올리곤 했는데 천하의 중심인 도성에서 관장하는 온 나라의 안녕과 행복을 바라기 위한 거점이었던 셈이었다. 왕십리의 경우는 무학이 새 도읍지를 찾다가 여기 일렀을 때 심리만 더 가면 된다 라는 선인의 계시를 받아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하지만 고려 때 이미 이곳을 왕십리라고 불렀다는 이야기가 있어 설득력은 그리 높지 않다. 조선 왕조는 이 권역에 태조의 권원릉을 비롯한 9능을 두어 동구릉을 이루었고 사냥과 군사훈련, 목축지로도 활용했다. 일제는 이 권역의 동대문 주변을 먼저 스포츠지구로 개발했다. 이곳엔 본래 서울 성곽 성벽과 훈련원이 있었는데 일제가 모두 헐어 없앤 다음 공터로 남겨뒀다가 이런 개발을 추진했던 것이다. 1925년 당시 왕세자였던 히로히토의 결혼을 축하한다면서 경성운동장을 조직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야구장에다가 육상 경기장, 배구장, 테니스장, 수영장 등이 함께 있는 동양 최대 규모의 종합경기장을 표방했다. 해방 후 동대문 운동장으로 이름을 바꾼 이곳은 한동안 한국 스포츠 행사의 메카이자 각종 국가 행사가 치러지는 곳으로 각광을 받았다. 그러나 1955년 장충체육관이 설립되고 1960년 효창운동장이 설립되면서 육상경기와 축구경기, 배구경기 등은
점점 다른 곳에서 치러지게 된 것이다. 결정적으로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 대회를 위해 잠실에 새로운 운동장이 세워지면서 동대문 운동장의 가치는 많이 떨어지게 된 것이다. 하여 운동장은 하나둘씩 없어지고 다른 건물로 바뀌었다. 이후 그 공간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 표를 거듭하다가 2011년 독특한 형태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약칭 DDP가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동대문 시장은 사실 이 권역에 비롯되지 않았다. 종로구 종묘 근처에서 1905년 광장시장이 발족하면서 최초로 근대적 시장이 나타났다. 이로써 비슷한 시장이 주변에 계속 생기면서 점점 커져 나중에 동대문까지 이르러 동대문 시장이라 불리게 된 것이다. 해방 이후 청계천이 복개되면서 중구에서 동대문구에 이르는 청계천에 피복 공장과 봉제 공장이 들어섰다. 허나 노동 환경은 매우 열악했다고 할 수 있다. 당시엔 근로기준법이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저임 노동의 임금체불, 청소년 노동의 과잉 근로, 유해 작업 환경과 성폭행까지 부정과 패단이 셀 수가 없었던 것이다. 당시의 정치 권력이 사업주의 비리탈범을 눈감아줄 뿐더러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권을 빨갱이스럽다며 억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1970년 평화시장 봉제 노동자로 일하던 전태일은 이런 현실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섰다. 그는 처음에 동대문구청에, 나중엔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대통령에게까지 탄원서를 보냈으나 소용이 없자 결국 11월 13일 근로기준법 책을 불사지른 다음 스스로의 몸에 석유를 붓고 분신하기를 넣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결코 과격하지도 급진적이지도 않은 이 요구가 무시되던 현실은 그의 젊은 생명을 태움으로써 비로소 개선되기 시작한 것이다. 강남권역, 대한민국 모두가 탐하는 땅. 794년 신라의 원성왕 때 봉은사가 창건되었다. 1481년엔 성종이 압구정동이 유래가 된 한명회의 정자 압구정을 한명회를 격화시키면서 부수게 하였다. 1495년엔 성종의 능인 선릉을 조성했고 1562년엔 중종의 정릉이 이곳으로 옮겨지며 선정릉이라 불리게 되었다. 1624년엔 인조가 이걸의 난을 피해 남쪽으로 가다 양재역 근처에서 백성이 바치는 죽 한 그릇을 얻어먹었는데 하도 급하다 보니 말 위에 오른 채 먹었다 하여 그 동네 이름을 말죽거리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전설이 나왔다. 1736년 영조가 조선정기에 지금의 방배동에 들어선 혈영대군 묘역을 성역화하고 청건사를 건립하게 된다. 대충 이 정도가 1960년대 이전 이 권역의 중요한 역사이다. 지역에 절이 있고 능묘가 있다는 건 한적한 시골 동네였단 말이다. 이곳은 조선 내내 경기도 광주군에 속해 있었고 일제강점기 때도 경성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렇게 1963년에야 강남구 지역은 성동구에, 서초구 지역은 영동구에 편입되어 서울 땅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때부터 강남 개발은 시작되게 된다. 그야말로 논밭 아니면 황무지였던 곳이 딱 끼고 포장되고 파헤쳐져서 아파트와 빌딩이 올라가는 신시가지로 바뀐다. 그렇다면 왜 박정희는 강남을 개발하기 시작했을까? 우선 첫 번째는 정권 자체가 투기를 했다는 시각이 있다. 개발의 결과로 땅값이 천문학적으로 오르자 이런저런 방식으로 사둔 땅을 팔아 그 돈으로 정치 자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것만이 이유는 아니었을 것이다. 박정희는 집권 직후부터 정부 고위층이나 서울시장 등과 서울을 발전시킬 계획을 논의하였다. 그때 이미 지금의 잠실 쪽 대규모 체육시설을 지어 올림픽 대회를 유치한다는 계획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서울의 규모를 확대하고 앞서 본 영등포 권역의 테마별 개발처럼
강남권역 또한 이를 시도했다 볼 수 있다. 그리고 영등포보다 더 백지에 가까웠던 만큼 상업지구와 중산층 주거지구로서 특화 개발은 더욱더 쉽게 진행될 수 있었다. 강남의 땅값은 엄청나게 올랐다. 조그맣기로 유명한 서울 교대의 땅을 팔면 그 20배에 달하는 서울대학 관악 캠퍼스를 살 수 있다는 농담까지 있다. 1960년대까진 서울대 땅을 팔면 강남 전체를 살 수 있었을 것이다. 박정희는 강남에 제3 한강교를 놓아 경부고속도로가 바로 이어지게 했다. 일제 강점기까지는 거의 무의미했던 이 권역이 교통의 중요성과 편리성이 폭발적으로 증가된 셈이다. 민주화 이후 이 추세는 더욱더 가속되기 시작했다. 강남은 더 세련되고 더 풍요로워졌다.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 진짜 부촌은 성북동과 평창동, 한남동, 연희동 등 강북에 있었으며 강남은 중상층들의 주거지였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는 고급진 것은 다 강남으로 라는 추세가 되면서 강남과 강북 청소년들의 패션조차 달라져만 갔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상품백화점 붕괴 또한 이런 추세는 막지 못하였다. 그렇게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강남 재개발을 틀어막자 똘똘한 한 채라는 개념이 나와서 잔뜩 노후하여 툭하면 물이 끊기는데도 불구하고 강남의 아파트 값은 더욱더 뛰어오르기 시작했다. 서울 올림픽 대회라는 대한민국의 유례없는 행사를 앞두고 서울을 노래하는 곡들은 쏟아져 나왔다. 당시 서울은 희망이란 단어 그 자체였다. 경제 발전을 이뤄내고 이제는 민주주의도 이뤄내어 정말 선진국이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이었다. 식민지와 전쟁의 아픈 상처를 이겨낸 서울은 자랑이라 할 수 있었다. 세계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으며 올림픽을 치르는 국제도시로서의 서울은 서울 시민만이 아니라 한국인의 긍지가 된 것이다. 그리고 2023년, 지금의 서울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제는 양적 발전을 멈추고 내실을 기해한다는 목소리까지 있다. 서울공화국을 마감해야 한다. 과감하게 많은 것을 지방으로 내려보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과연 무엇이 서울의 소울을 살리는 솔루션이 될까? 이는 대통령과 서울시장,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일 것이다.